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리테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경표라고 합니다. 넥스트 디지털 리테일에서 발생하는 주요 기술 트렌드인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뒤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이를 실제 운영 환경에서 적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디지털 리테일 트렌드에서 간략하게 접근한다면 클라우드 기반 환경 위에서 비즈니스 민첩성, 머신러닝, 향후를 위한 검증된 솔루션 도입, 그리고 보다 강화된 보안 운영 환경 구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비즈니스 민첩성을 올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효율성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향후를 대비한 검증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서비스는 좀 더 보안 강화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민첩성을 정의한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시장의 요구사항과 새롭게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빠르게 이를 적용, 경쟁 우위를 지속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드리븐 아키텍처, 그리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아키텍처 모더나이제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단순하게 내부 인적 자원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에 있지 않으며 새로운 내부 역량, 즉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회 창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가치가 불분명했던 자료들이 새롭게 가치 있는 자료로 탈바꿈하게 해주고 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운영 중인 서비스의 퀄리티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을 이용한 개인화 추천, 이상 탐지, 이미지 인식, 이미지 검색 등을 통하여 물류 및 마케팅 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복잡성이 커지고 빠른 대응을 위한 조직 구조의 세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팀은 서비스에 최적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과거 특정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해당 솔루션에 대한 카펙스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접근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솔루션에 대한 의존성을 확대하고 사일로를 만들 수 있는 부작용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검증되고 운영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환경에 제일 잘 어울리는 서비스를 그때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 서비스가 커 나감에 따라 보안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AW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많은 인프라, 네트워크,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보안에 민감한 조직의 보안 요구 조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키텍처 모더나이제이션은 비즈니스 민첩성의 가장 큰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서비스의 모듈화, 예를 들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상화, 자동화, 표준화를 통하여 개발, 운영, 효율 향상을 도모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개별 서비스에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자료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이 증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리소스를 관리하는 부담을 고려하신다면 매니지드 서비스 또는 서버리스 환경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위에는 오류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만들어 두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어 S3 버켓을 삭제할 경우 특정 메시지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삭제가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S3 콘솔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모듈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모듈화한다는 것은 각 서비스 간의 통신을 API화하여 이를 최대한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API의 호출자와 제공자는 서로 간의 API라는 계약, 즉 컨트랙트에 기반하게 됩니다. 컨트랙트만 유지된다면 개별 서비스 제공자는 호출자와는 상관없이 서비스의 개선,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비스 모듈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서비스는 자신의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데이터 의존 관계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객 니즈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수집, 저장, 처리, 적용에 대한 개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할지, 파편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 저장할지, 그리고 서비스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 적용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AWS 서비스를 활용하게 된다면 개별 단계에 맞는 다양한 AWS 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이미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마지막 단계인 적용 분야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A/B 테스트와 같이 효율 측정 도구를 꼭 활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어 추천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신다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 추가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의 준비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구축하실 수 있으며 이후 모델 학습, 검증, 활용, 그리고 피드백 데이터를 다시 추출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세이지메이커 또는 A/B 테스팅 도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A/B 테스팅을 위한 예시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퍼블릭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 제공하는 멀티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다이나모DB, 키네시스 등을 이용한 피드백 루틴을 만들어 초기 A/B 테스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고객분들께서 어떤 태스크를 머신러닝 서비스로 적용할 경우 반드시 ROI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A/B 테스팅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넥스트 디지털 리틀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며 아키텍처 모더나이제이션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머신러닝을 이용하기 위한 A/B 테스팅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넥스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한국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후에 컬리 임삭석 CTO님을 모시고 컬리에서 수행하신 넥스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켓컬리 커머스 및 물류 서비스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임상석입니다. 2015년 시작한 국내 최초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 첫해 29억에 매출해서 지난 5년간 1조까지 성장하는 과정 동안 이를 지탱한 마켓컬리 서비스의 기술 관점에서의 성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새벽 배송 서비스가 코비드19를 거치며 평범한 가정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켓컬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며 본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어 IDC에서 운영하던 서비스를 AWS에 이관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며 안정화시킨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와 병행하여 급격하게 늘어나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택한 서비스 아키텍처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운용 고도화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시작한 새벽 배송 서비스 컬리에서는 샛별 배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녁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을 해줍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장 보는 분이라면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미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바야흐로 이미 장보기 일상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것의 사용자 가치는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코비드19가 종식되더라도 이전 방식으로의 해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마켓컬리 고객 경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샛별 배송 지역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시장은 2019년부터 시장성이 입증되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체들이 시장 참여로 본격화되었고 코비드19에 의해서 장보기 일상으로 아주 순식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켓컬리만의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고품질 상품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은 마켓컬리에서는 제품의 품질을 믿고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품질이 물류센터를 떠나 배송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콜드체인망까지 깐깐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고 컬리만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선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마켓컬리의 모든 상품들은 마켓컬리 전문가들이 작성한 상품 상세 정보와 함께 제공됩니다. 마켓컬리 하면 고품질의 상품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면의 대부분을 가득 채우는 고품질 이미지도 마켓컬리만의 방식이고 현재는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선택해야 하는 고객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제공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의 사용자 가치가 입증되면서 서비스의 성장세는 매우 급격해졌고 코비드19는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GMV 기준으로 1조 원을 달성했고 가구 침투율도 5%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기 서비스가 다른 이커머스와 다른 점은 제품 한두 개를 구매하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식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합니다. 된장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된장, 두부, 애호박, 양파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주문할 때 장바구니의 ARPU를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 지표입니다. 상품군 확대, 추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장바구니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 내용에는 이를 위한 추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시도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켓컬리 서비스의 AWS 이관 및 고도화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첫 AWS 계정 생성 후 그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서비스 이관에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이커머스 서비스의 1차 이관을 마쳤고 본격적인 안정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IDC에서 AWS로의 이관은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스타트업으로서 서비스 개발부터 인프라 운영까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를 기존 IDC에서 적시에 대응하기에는 여러 기술적, 절차적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보안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성장에 따른 각종 기능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오픈소스를 활용하더라도 자체적으로만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AWS 클라우드로의 이관을 통해 온디맨드 컴퓨팅을 활용하고 KMS를 포함한 보안 강화, 그리고 다양한 SaaS를 활용하여 신규 기능을 적시에 개발 가능해졌습니다. AWS 클라우드로의 이관은 기존 IDC 서비스의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기존 모놀리식 구조를 유지하며 웹단과 백오피스단의 최소한의 분리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션과 컨텐츠 캐싱을 위한 일레스 캐시를 도입하여 DB로의 접근을 최소화하는 수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각종 서비스 오류 사항이 슬랙을 통해서 공유되었는데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의 인지부터 해결까지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AWS 이관 직후 그간 IDC에서 부재했던 로그 수집 플랫폼을 긴급하게 구축하여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및 운영 대응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결제율의 이상 감지를 위해 일레스티캐시, 키바나, 그리고 람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슬랙 드리븐 모니터링이 아닌 시스템 드리븐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죠. 이 시점까지는 다양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EC2 오토스케일링, 일레스캐시를 통한 컨텐츠 캐싱, 그리고 RDS 클러스터의 리드 노드를 동적으로 증설하며 사용자 트래픽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전지현 TV 광고 시점에는 리드 노드를 최대치인 15대까지 증설하고 문제가 된 DB 슬로우 쿼리를 튜닝하면서 매우 힘겹게 서비스를 지탱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 IDC에서 서비스를 운영했다면 TV 광고를 지속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고려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벽 배송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비례하여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던 중 코비드19를 맞이하여 다시 급격한 증가와 변동성이 크게 증폭되게 되었습니다. 하얀색 그래프는 코비드19 발생 전에 정교화된 주문 시스템 부하 수준입니다. 저녁부터 꾸준히 늘어나다가 주문 마감 직전인 10시 59분에 최대치에 이르고 주문 마감 직후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코비드19 발생 초기에는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오후 4시면 주문이 마감되고 11시 이후 재고가 채워지면 기존 최대치의 2배를 상회하는 주문 시스템 부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트래픽은 새벽 시간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코비드19가 어느 정도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전체적인 트래픽은 늘었지만 기존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와 같은 특정 상품의 재고가 갱신될 때 재입고 알림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녁 늦은 시간에도 사용자 트래픽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비드19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트래픽 볼륨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트래픽 변동성에도 사용자의 쇼핑 경험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에 다시 개발팀은 직면하게 됩니다.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마켓컬리 서비스는 기존 모놀리식 구조의 커다란 레거시가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단기간에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AWS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능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운영 최적화를 하면서
버티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비용을 떠나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한 서버 및 DB 증설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였고 ELB에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변경하면서 카나리 배포 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변경 배포 시에는 카나리 배포망을 활용해서 서비스 지표 모니터링을 하면서 트래픽을 조정하며 배포를 진행함으로써 좀 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LB의 다른 운영 활용 사례로는 주문 마감 시간에 특정 API 부하가 높아져서 전체 시스템 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결제 시스템 실패율이 높아질 경우 빠른 시스템 복구를 위해 높은 부하를 일으키는 API들만 ALB 단에서 부하가 적은 API 버전으로 리매핑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 부하를 인위적으로 낮춘 상태에서 최소한의 결제가 진행되게 하거나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일도 매우 빈번하였습니다. 부하가 낮은 API 버전은 일부 개인화 기능, 무거운 쿼리 기반으로 동작하는 상품 전시 영역을 제외한 경량 버전 API를 폴백 개념으로 미리 개발해 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블루 그린 배포를 도입하여 빠른 롤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서비스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렇게 운영 최적화만으로는 늘어나는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고객 경험을 유지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놓여있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DB 부하를 유발하는 쿠폰을 마케팅팀에서 다량 발행하고 쿠폰 만료 전에 쿠폰 보유 고객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면 전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서 휴먼 회원 전환을 위해서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휴먼 회원 조회 시스템 DB 부하로 전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백오피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전체 시스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였습니다. 내부 사업 운영 부서로서도 개발 부서로서도 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장애들은 모놀리식 기반 구조를 탈피해서 소프트웨어 구조 개선을 통한 전공법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현재 이미 사업 여건으로 가득 찬 백로그를 처리하기에도 벅찬 개발팀에게는 쉬운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MSA 전환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먼저 기존 이커머스 시스템을 읽고 쓰는 데이터 기준으로 도메인을 정의하고 개별 도메인을 독립적인 서비스로 설계 및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개별 도메인별 적절한 DB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로라 MySQL DB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쿠폰, 할인과 같은 마케팅 도메인에는 AWS 다큐먼트 DB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전시 영역에는 AWS 다이나모 DB를 도입하였습니다. 각각의 도메인별 데이터 속성에 맞추어 DB까지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개발된 서비스는 기존의 레거시 쇼핑몰 시스템과 연동 계층을 두고 통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내부적으로는 마이크로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마케팅 도메인은 이미 분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쿠폰 발급 사용 때 전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쿠폰 시스템 장애는 그저 쿠폰 시스템 장애인 거죠. 이커머스 시스템은 다양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내부 절차에 의해서 트래픽을 예측하고 일정을 조율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언제 어느 수준으로 트래픽이 인입될지 100%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브라타 치즈가 인스타에 공유되면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급하게 내일 아침 아이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서 장보기를 하는 분들은 장바구니에 진입해서 결제까지 방해받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MSA 도입과 함께 CQRS 구조로의 변경도 시도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용자 트래픽을 받는 상품 전시와 관련된 정보를 마스터 DB에서 복제하여 다이나모 DB에 저장을 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스터 DB에서 다이나모 DB로 전시 정보 복제 및 통합을 위한 통신 채널로는 매니지드 카프카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오피스에서 설정된 각종 상품 정보는 변경 즉시 카프카 이벤트로 발행이 되고 이를 수신하는 콘슈머는 이를 적절하게 강화하여 다이나모 DB 테이블에 적재하게 됩니다. 사용자 요청은 일레스 캐시에 캐시된 정보나 다이나모 DB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더 이상 각각 비즈니스 도메인을 담당하는 DB로 API를 통한 직접 조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데이터의 높은 일관성이 필요한 장바구니나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모 DB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마스터 DB를 API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검색을 통한 상품 접근도 전체 트래픽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검색 엔진도 카프카에 등록된 상품 변경 정보를 수신하여 반영하며 검색 결과 조회 시 마스터 DB 조회 없이 사용자에게 바로 전달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CQRS 도입 후 트래픽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도입 전까지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API의 지연이 100ms에서 800ms까지 들쭉날쭉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배포한 시점부터 100ms 이하로 급격히 하향 안정화된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선된 API 응답 속도에 기인하여 앱의 주요 페이지 로딩 시간도 1초 이내로 모두 감소하여 사용자 쇼핑 경험 또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이나모DB를 운영하며 read, write, IOPS를 제공 방식 조정을 포함해서 비용 최적화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IDC에서 AWS로의 이관 및 안정화, 모놀리스에서 MSA 및 CQRS 도입까지 마켓컬리 성장과 함께 개발팀은 정말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MS로의 완전 전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기술 진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해졌고 일부 검증까지 마쳤기에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서비스 장애로 귀결되는 많은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 중입니다.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하고 레드시프트를 쿼리 엔진으로 제공하며 전사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이에 따라 그로스 해킹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사업과 마케팅팀의 고민은 수도권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새벽 배송 시장 침투가 진행이 되어 신규 유입은 더뎌지고 있고 온오프라인 경쟁자의 증가로 시장은 빠르게 포화 상태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당 매출을 올릴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용자당 매출 증가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물류 처리 비용이 효율화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바구니에 조금 더 많은 상품을 사용자가 담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품의 구색을 넓히는 과제에 더해서 기존 룰 기반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품 추천을 정교화해서 사용자가 더 많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는다면 더 높은 ARPU를 달성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추천 시스템의 핵심 지표는 장바구니 전환율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추천 영역은 크게 룰 기반 자동화 추천 영역, 쿠레이션 기반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 어때요라는 구자는 룰 기반 자동화 영역으로 신상품, 인기상품 등을 풀로 만들고 개인의 구매 이력을 보고 개인별 추천 목록을 1단위 배치로 생성 후 사용자가 추천 화면을 접근 시 순차적으로 갱신된 목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큐레이션 방식은 별도의 추천 탭 형태로 도입이 되었고 전담 마케터가 주제를 잡아서 추천 상품 섹션을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생각나는 음식, 상품 후기가 많은 상품 등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템 유사도 기반 추천도 실험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기존 추천 시스템에 더해서 최신 딥러닝 기반 기술을 접목해서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부적으로는 딥러닝 전문가도 개발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순화 카테고리가 오픈마켓과 같은 수준은 아니어서 딥러닝 기반 추천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이 효과가 있을지 검증하는 것이 목표였고 AWS와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프로토타이핑 팀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목표를 달성 가능했습니다. 먼저 룰 기반으로 운영 중인 이 상품 어때요 구자에 A/B 테스트 형태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사용자의 실시간 클릭 이벤트에 따라서 추천 상품 목록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는 사용자와 상품의 인터액션 데이터, 부가적인 메타데이터로 회원 레벨, 상품 카테고리, 배송 타입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원 레벨은 월별 사용 금액으로 정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매 금액 빈도가 높습니다. 상품 카테고리는 대분류와 중분류까지 활용을 하였습니다. 마케팅에서 분류한 변동성이 높은 상품 카테고리 체계는 사용하지 않고 공급사와 발주에서 사용하는 고정적인 상품 카테고리 분류 체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상품 간 인터액션이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학습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외하였고 알고리즘의 평가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데이터로 비교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데이터 학습 세트 및 레시피 설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학습 결과와 주어진 NDC 값과 커버리지 값을 기준으로 학습 시간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15개 이하의 인터액션은 학습에서 데이터 제외하고 지난 3개월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HPO 적용 시 미적용 버전 대비 개선 효과가 확인이 되어서 HPO도 최종 적용되었습니다. 제품 추천 커버리지는 70% 수준으로 시작하기에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AWS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용 학습에 관해서 다양한 실험과 함께 최종 라이브용 학습 데이터를 선정하면서 동시에 AWS 프로토타이핑 팀과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기반 추천 시스템 MVP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컬리 추천 시스템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상품 클릭이 이벤트를 카프카를 통해서 유입시키고 이를 가공하여 사용자별 최근 상품 클릭 이력은 다이나모DB에 저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아이디만으로 언제든지 상품 클릭 이력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용자 인터액션 데이터는 S3에 적재하고 EMR을 통해서 훈련용 데이터 세트를 생성했습니다. 이때 훈련에 필요한 카테고리 정보를 포함한 각종 메타데이터는 레드시프트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적재하여 사용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퍼스널라이즈 API의 추천 결과는 다시 일레스캐시에 저장하여 상품 클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하게 퍼스널라이즈 API를 호출하는 것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퍼스널라이즈 사용 비용은 학습 비용과 API 호출 TPS 기준으로 청구가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API TPS 설정은 클라우드와치와 연동하여 제공하는 Get Recommendation Latency를 모니터링하면서 레이턴시가 증가하지 않는 최소의 TPS를 설정하기 위해 서비스 오픈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간 구간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TPS 산정 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비용 자체는 초기 대비 50% 이하로 감소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한 추천 부자 기준으로 사용자당 한 달 기준 추천 비용도 1원 이하 수준을 달성하여서 추천 시스템 효과만 좋다면 사용 비용 관점에서는 매우 경제적인 접근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도입 결과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운영 중인 룰 기반 자동 추천 방식과 HRNN 메타 레시피 방식을 A/B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A그룹과 B그룹은 전체 고객을 모든 회원 레벨에서 분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핵심 지표는 장바구니 전환율이지만 이에 따른 결제한 장바구니 크기와 이에 따른 매출 증가까지의 영향도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HRNN 메타를 적용한 A그룹의 전환율은 20.8%, 기존 룰 기반 추천 방식은 5.8%로 장바구니 전환율은 358%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였고 실제 ARPU의 증가로도 이어질지 궁금증이 매우 커졌습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며 예상을 벗어난 반전들이 있었습니다. 추천 구자 노출에서 실제 장바구니에 담기까지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자 노출, 구자 클릭, 상품 상세 화면, 노출, 구매 버튼 클릭, 장바구니 담기 클릭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퍼널에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HRNN 메타에서 상품을 클릭한 후 장바구니에 담는 비율은 61.4%이고 기존 방식은 30%로서 이는 HRNN 메타로 추천한 상품이 실제 사용자가 상품 의 상세 정보를 확인한 후에도 2배 이상의 높은 확률로 구매를 위해서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방식은 비록 사용자가 클릭하여 상품 상세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장바구니까지 담기에는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서 HRNN 메타의 상대적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원 등급별 장바구니 전환율입니다. 월 구매 비용이 150만이 넘는 더 퍼플 고객의 장바구니 전환율은 일반 등급 고객 대비 2.8배 높았고 전체 평균 대비도 2.3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커머스 서비스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구매력이 높은 고객이 추천 시스템에 더 높은 반응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높은 구매 특성입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한 가지 검증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추천을 통해서 장바구니의 절대적인 크기가 커졌을 것인가입니다. 추천으로 인해서 장바구니 전환율은 늘어났지만 검색이나 카테고리의 전환율이 줄어들었다면 제로성 게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체에서 장바구니 기여도를 장바구니 담기 이벤트 개수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퍼스널라이즈 기반 추천을 한 A그룹은 추천을 통해서 38% 증가하였고 검색 및 카테고리를 담기는 전체적으로 2에서 7%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을 통해서 장바구니에 더 담는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장바구니에 담는 비율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전체적인 장바구니 담기 이벤트의 절대 수치는 2% 정도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장바구니에 담는 경로는 조정이 있었지만 전체 장바구니 담기 빈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파이가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바구니 전환율은 높아졌으나 실제 결제한 장바구니의 크기가 증가했을 것인가? 사실 장바구니 전환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장바구니 크기가 커지고 최종적으로는 ARPU 증가가 목표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간 동안 장바구니 금액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실현군이 미약하나마 감소되어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장바구니 자체의 크기가 증가 또는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숫자에 반전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크기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분석 기간 동안 실험군의 결제 횟수가 2% 정도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 매출은 1.3%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기존 가정인 장바구니 전환율이 높아져서 좀 더 많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게 되면 장바구니 결제 크기가 커지고, 이로 인해 ARP가 증가될 것이라는 가정이 깨지고, 대신에 장바구니에 더 많은 상품이 담겨 있을 경우 구매 빈도가 늘어나며 그로 인해 ARP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별 ARPU 증가분을 살펴보면 더 퍼플 매출 증가율은 평균의 4배에 이르는 5%까지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당 매출은 늘렸고 사용자당 물류 비용은 유지되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 구자의 개수는 8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목록까지 스크롤을 통해서 도달하는 비율은 대략 40%였습니다. 높은 수치였기에 추천 항목을 8개에서 20개로 늘리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예상대로 장바구니 전환율은 2.3% 추가로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적용은 실제 장바구니 전환율과 ARPU의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현재는 A/B 테스트를 종료하고 정식 라이브한 상태로 운영 중이며 신규로 출시한 유저 퍼스널라이즈 네저프의 도입 등을 준비 중입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외에도 AI ML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 효율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규정에 적합한지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업무에 투입된 인력이 점점 늘어나야 하고 더 이상 수기 운영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부정으로 올리는 대부분의 사진이 상품과 무관한 스크린샷임을 착안하여 스크린샷과 상품 사진을 구분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케라스로 구현하여 고객센터 담당자들에게 부정 후기 사진 여부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군이 늘어나면서 상품 재고 관리 효율화가 매우 중요해지고, 수기 운영으로 재고 부족으로 인한 고객 경험이 저하되는 현상들 또는 과도한 발주로 제품의 폐기율이 높아지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별 발주 자동화를 통한 재고 관리 최적화를 위한 AI/ML 모델 설계 및 최적화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공유드리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켓컬리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다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석 CTO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켓컬리에서 적용한 실제 사례를 통하여 넥스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적용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